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각각 2명씩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격전지로 떠올랐던 부산 금정을 지켜냈고 민주당은 전남 영광에서 야권 경쟁자들을 따돌렸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총선 이후 6달 만에 치러진 첫 재보선 결과 이변은 없었습니다. 여야 모두 최대 승부처로 지목했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선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민주당 김경지 후보의 추격을 따돌리고 낙승했습니다. 야권이 막판 후보 단일화로 반전을 노렸지만 역대 8차례 지방선거에서 7차례나 이겼던 현 여권의 강세가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남은 임기 1년 8개월 동안 금정 발전을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일 생각입니다. 야당 후보끼리 치열한 3파전이 벌어졌던 전남 영광에선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군소정당 경쟁자들을 누르고 군수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투표율이 70%를 넘을 만큼 선거 열기가 뜨거웠는데 진보당 이석하 후보는 30%대,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는 20%대 득표율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군정의 소임을 맡겨주신 위대한 우리 영광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강화와 전남 곡성군수 선거 역시 각각 국민의힘 박용철,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을 앞세워 당선증을 따냈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 민주당 모두 여권발 각종 악재와 야권 내부 경쟁이란 변수에도 각자 강세 지역을 지켜내며 체면 치레를 한 모습입니다. 정당과 무관하게 치러진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선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가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를 꺾고 새 교육행정 수장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나혜입니다. 한동훈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뒤 첫 여야 대결로 관심을 끈 이번 재보궐선거는 텃밭에서의 패배란 치명상은 피했습니다. 당내 리더십 유지에 더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 속에 한 대표는 여권 쇄신, 이 대표는 다음 달로 다가온 재판 리스크 대응이란 과제가 변수로 지목됩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선거 결과에 윤곽이 잡히자 SNS 글에서 국민이 정부 여당의 변화와 쇄신의 기회를 준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후 6차례나 부산을 찾을 정도로 올인했던 보수 강세 지역 금정의 사수, 특히 정권 심판론 바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통령 지키기 호소 대신 개혁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를 택했다는 건 주목할 부분입니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겁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친윤계의 한동훈 흔들기는 가능성이 낮아졌고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고리로 당정 관계에서 본격 주도권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주요 의제로 대통령실의 기조 변화와 함께 김 여사 논란 관련 인적 쇄신 요구 등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여론 악화되도록 만든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지지자들로 하여금 투표장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떨어지게 했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막판까지 야권 내 3파전 구도가 팽팽하게 펼쳐졌던 전남 영광에서의 승리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재명 2기 체제의 첫 선거, 특히 사법 리스크 1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패배할 경우 기초단체장 한석 이상을 잃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운명을 가르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전선이 흐트러지고 교란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오를 단단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조국혁신당과의 단일화 등으로 박빙 전망이 나왔음에도 20%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인 부산 금정의 성적표는 다소 실망스러운 측면으로 꼽힙니다. 전임 구청장의 순직으로 인한 선거에 혈세 낭비를 거론한 김영배 발언 논란에 즉각 징계 절차로 대응했지만 진화에 실패했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공격하는 거는 본인 실수를 인정하는데 정정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다시 고인과 유가족,
부산 금정 구민들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사령탑이 중간 시험대를 큰 잡음 없이 통과한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당정 쇄신을 통한 지지율 회복, 이재명 대표는 이딴 사법 리스크 극복이란 과제 해결을 위한 젠걸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진영 단일 후보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당선인은 치열한 역사의식과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서울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보와 보수, 양강 구도 속에 막판 완전 단일화로 진보 진영이 결집하면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로써 지난 10년 동안 이어진 진보 교육은 생명력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교육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서울 교육을 바꾸고 서울 교육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초등 진단평가 부활과 학생 인권 조례 완전한 폐지 등 전면적 변화보다는 지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취약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는 방식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정 당선인은 우선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원상 복귀와 올바른 역사 교육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왜곡된 역사 의식이 우리 초중고 교육 현장에 발붙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창의력과 협력 그리고 자율성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정 당선인은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 1년 8개월여 기간 동안 서울 교육을 이끌어 나가지만 앞으로의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투표율이 23.5%로 낮았던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혁신학교와 학생 인권 조례 등 조전 교육감의 핵심 정책을 계승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의회와의 힘겨루기도 예상됩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과 엇박자를 낼 가능성도 있어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로 꼽힙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낼 입장은 없다면서도 텃밭이 위기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켜낸 건 잘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 시기와 방식도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부터 당과 여러 수단을 통해 소통할 예정이라며 오늘이나 내일쯤 면담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선거 후 다음 주 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면담이 성사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하고도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던 북한이 이틀이 지난 오늘 대외 매체에 관련 소식을 실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헌법의 요구에 따랐다고 주장했는데요. 추적의 잔길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북한이 그동안 적대적 두 국가론과 관련한 개헌 여부를 공개하진 않았었는데 헌법 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남부 국경 동서부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폐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로 폭파 모습을 담은 사진 석 장도 함께 공개했고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같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통신은 당 중앙군사의 명령에 따라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적 실행의 일환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쇄된 구간은 강원도 고성군 가모리 일대 도로와 철길 60m, 개성시 판문구역 동래리 일대 도로와 철길 60m이고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히 폐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헌법의 요구와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도발로 인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북한은 지난 7일과 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는데
김정은이 지시했던 통일 표현 삭제나 영토 조항 신설 등이 반영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헌법에 규정했다는 의미로 보도한 건데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한 개헌이 일부 진행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영토 조항 신설 등 민감한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도 국경이란 표현은 다시 사용했습니다. 통신은 폐쇄된 남북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틀 전 폭파가 생태환경에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로 남북의 연결 통로는 철저히 분리됐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북한군 보병 10,000명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무기와 병력 지원으로 사실상 러시아 편에서 참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접경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북한 보병 10,000명이 훈련 중이다. 현지 시간 16일 우크라이나 영자지 기사 제목입니다. 이 매체는 자국 정보총국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군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국경 근처에 배치해 러시아 병력을 순환하거나 보충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보도에서는 북한군 3,000명이 러시아 제11 공수돌격여단 내 특별대대에 편성 중이다. 북한이 무기뿐 아니라 대규모 병력 지원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북한 병력이 투입됐다는 사실을 자국 정보기관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숨진 러시아인을 북한 인력이 대신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북한이 러시아 편에서 사실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Це робітники для російських заводів замість убитих на війні громадян Росії і особовий склад для російської армії.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이런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현 단계에서는 관련 보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심히 우려스럽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조에 맞춰서 사실 여부 확인 등 관련 언급을 삼간 채 신중함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갈수록 밀착되고 있는 데 대해서 지속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만 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병력을 보냈다는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언론의 북한군 파병 보도에 관한 질의에 사실 확인을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역시 러시아에 북한의 병력이나 민간 인력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면밀히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은 단호한 대응의 뜻을 모았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이 어제 서울에서 만나 북한이 계속되는 위협을 통해 의도적인 긴장 조성 행위를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는데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은 어렵지만 불법적인 협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견고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으며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하에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There are reports of further activities, including personnel. I think we are still evaluating those reports. We are concerned by them.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 주장에 대해 특별 군사작전에 누가 어떻게 관여하는지는 그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6일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정권은 언급해야 할 것을 언급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러시아 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주장의 근거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북러 조약의 비준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러 조약의 비준에 나선 러시아의 행보에 대해 질문받자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커지는 안보 협력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분명히 우려한다며 동맹인 한국과 공조를 통해 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내부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수사 착수 4년 반 만에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을 내릴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어제 열린 검찰 내부 회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오후 1시 50분쯤부터 4시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앞두고 이른바 내부 레드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4명의 차장검사와 선임부장검사, 평검사 등 모두 10여 명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드팀은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맡은 팀을 가리키는데요. 어제 회의에선 수사를 맡은 반부패 수사 2부가 사건 개요와 처분 내용 등을 설명하면 레드팀 역할을 맡은 회의 참석자들이 수사팀 논리의 허점이나 의문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자체 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한 건 사건 처분에 대한 법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처분은 언제쯤 어떻게 내려지는 겁니까? 네, 검찰은 레드팀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이르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재보궐선거가 끝난 데다 내일은 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르면 오늘 결과를 발표하고 국감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설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수사팀은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를 불기소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레드팀 회의를 거친 이후에도 이 같은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4월에 열린민주당 고발로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4년 반 만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사건 쟁점과 향후 불거질 논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앞서 검찰은 먼저 기소한 관련자들 2심 선고 결과를 보고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특히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주 손모 씨에게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 이어 2심 법원이 손 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마찬가지로 전주였던 김 여사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손 씨가 주가 조작 주포와 직접 소통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김 여사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좌를 맡겼다거나 직접 이상매매 주문을 해야 방조 혐의가 성립하는데 김 여사가 주가 조작 당시에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명품 가방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처분에 대한 비판과 함께 특검 공세 등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정부 통일부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별건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검찰은 기존 수사와 전혀 별개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통일부와 남북관계관리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인 조명균 전 장관의 집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새롭게 문제 삼은 건 2018년 3, 4월 평양에 우리 측 공연단을 싣고 간 전세기 선정 과정입니다.
당시 통일부가 방북 경험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사 이스타항공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다른 내막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그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증을 해가지고 갔는데 과연 이게 보험을 제대로 들고 간 거냐 안 들고 간 거냐에 대해서 수많은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운항 비리라고 봐야 될 것이고. 이스타항공이 띄운 항공기는 외국 항공사에서 빌려 쓰던 보잉 737입니다. 리스 항공사를 통해 보험 가입이 안 돼 사고라도 났다면 천문학적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했던 상황.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를 채용한 대가로 방북 전문 항공사 타이틀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을 들여다보다가 방북 전세기 문제로 수사를 확대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그동안 전주지검은 비슷한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접수한 고발장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명백한 별건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시작은 2018년도에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의 취업권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인데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은 그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내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존 수사와 전혀 별개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이 훼손돼 재시험이 필요한 만큼 합격자 발표 전에 시험 효력을 정지시키고 법원에서 무효 확인을 받겠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수험생과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입 수험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세대 수시논술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확인 결과 실제로 자연계열 응시자와 학부모 50여 명이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만큼 재시험을 위해 합격자 발표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아 입시 절차를 중단하고 이번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려는 겁니다. 지금 훼손된 공정성을 회복하기엔 재시험밖에 없어 보인다고 판단이 돼서 학교가 이제 기간이 돼서 합격자 발표를 해버리면 그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소송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시험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세대는 입시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시험지 사진을 유출한 수험생 2명의 신원을 특정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인터넷에 시험 중 챗GPT를 활용해 문제를 풀었다는 글을 올린 응시자 등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4명도 고발했습니다. 연세대는 또 논술시험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된 정황이 있는지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서를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재시험은 없다고 거듭 밝혔던 연세대는 수사를 의뢰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4일 만에 입학처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과 시험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5가지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지만 수험생들의 반발 속에 공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경찰이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현재 고발장을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동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분당 차병원이 응급 환자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분당 차병원에 조사관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식 조사 단계가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한 뒤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과실이 예상될 때 별도의 조사단을 꾸려 본격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복통을 호소하다 숨진 50대가 사망하기 전 병원 10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지난달 6일 새벽 경남 거제시 연초면에서 50대 남성 A씨가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A씨는 거제 지역 병원으로 이송돼 급성 복막염을 진단받았는데 의료진 부족 등의 이유로 병원 10곳에서 거절받은 뒤
부산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이틀 뒤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끝이 안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 대란이 언제 종결될 것으로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의료 대란으로 건보 재정을 2조 원 쓰고도 앞으로 의료개혁에 20조 원을 쓰겠다고 발표했는데 어떤 생각이냐는 다른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까지 계획되고 일부 진행된 과정에서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응급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국민이 아파도 치료를 주저해 재정이 절약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는 일부 절약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아직은 예측보다 적게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른바 레드팀 회의를 열고 이제 처분 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레드팀 회의라는 게 뭔지부터 좀 궁금하거든요. 검찰이 레드팀 회의를 열고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인데 네. 조직 내 수사팀 외부의 의견을 받아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레드팀은 조직의 결정에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선의의 비판자를 일컫는데 네. 여러 기업과 정부에서도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레드팀이 적절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보가 분산되어야 하고 레드팀의 독립성도 보장되어야 하며 의사결정자가 레드팀의 의사를 받아들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사실 이 레드팀은 검찰의 지난 2018년 인권수사자문관이라는 공식 직제로 대검에 도입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온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 공식적인 직제와 무관하게 이번에 소집된 레드팀은 일시적으로 이 사건을 다루는 일부 레드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인권수사자문관은 대검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상급 기관으로서 심사하는 기관이었던 반면에 이번 레드팀은 같은 검찰청 내부 구성원이 그 사안을 심리에 일부 한계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4년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하루 만에 충분히 검토해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의문이 제기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난 그 명품백 사건 때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외부의 의견을 들었었는데 이거를 열지 않고 레드팀 회의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의 의견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내부 의견을 통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다. 결론은 정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규정상 신청권자가 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서울중앙지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다면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라 불가피하게 다른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도 수심위가 소집되었었는데 그 사건에서 수심위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권고하고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고심 끝에 모두 다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이 무혐의 처분 자체가 수심위의 권고 내용에 반하다 보니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다시 유사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의도로 수심위는 굳이 소집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르면 오늘 이제 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난 9월에 도이치모터스 관련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투자자 이른바 전주로 일컬어지는 손모 씨가 2심에서는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2심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손 씨에 대해서 예비적 공소 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는데 이 방조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이 손 씨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단순히 전주에 머무르지 않았다, 시세 조정 사실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대량 매수 방식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시했는데 이 판결 결과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도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 아닌가, 적어도 기소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만 수사팀의 결론은 이 의견과 일치할지는 의문입니다. 말씀하신 그 전주 손모 씨 그리고 이제 김 여사의 투자 행태가 좀 다르다 이런 게 지금 검찰의 판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 시세 조정은 그 유형이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네. 가장 매매가 있습니다. 이 가장 매매는 한 사람의 두 개의 계좌를 통해서 허위로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형태를 일컫습니다. 네. 그다음 통장 매매가 있는데 두 사람이 이 시가와 물량을 사전에 짜고 매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으로 실제 거래 방식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시세를 높이기 위해서 고가 주문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허위 표시, 즉 허위에 시가를 부양할 수 있는 호재 정보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시세 조정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이 손 씨의 경우에는 실제 거래, 즉 상당히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서 고가 주문을 반복하는 형태의 시세 조정에 방조했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손 씨의 경우에는 방조 혐의 과정에서 주식 75억 원을 직접 매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심에서 결국 방조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만 검찰의 입장은 손 씨는 전주 중에서도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 투자자였고 정범과 여러 차례 소통을 해왔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 정도 수준에 이르진 않았다. 일부 계좌가 시세 조정에 활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시세 조정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했다. 즉 인지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근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그 1, 2심 재판부에서 또 김 여사 명의의 계좌들이 주가 조작에 쓰였다 이렇게 인정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이 나오면은 봐주기 논란이 커지지 않을까요? 권오수 전 회장 재판 과정에서 1, 2심 재판부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정에 사용된 사실이 있다고 판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은 1차 시기와 2차 시기로 나뉘어집니다. 201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가 1차 시기이고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가 2차 시기입니다. 1차 시기와 2차 시기가 나뉘는 이유는 주포가 달라졌고 주포가 달라진 만큼 범행 방식도 달라졌다. 그렇다면 검찰은 2019년 1차 시기 초반부터 전체가 포괄 일제에 해당하므로 전체가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만 네. 재판부는 1차 시기는 이미 자본시장법의 공소시효인 10년이 도과한 만큼 면소 결정을 하고 2차 시기에 대해서만 각 시세 조정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을 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는 1차 시기 주포 이 씨와는 직접 소통을 하고 그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됩니다. 네. 그렇지만 2차 시기 주포 김 씨와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소통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운신의 폭이 다소 좁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실제로 시세 조정에 사용된 만큼 적어도 시세 조정을 알고서 이와 같이 사용을 허락한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상당히 강력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검찰이 그동안 4년 6개월 동안이나 이제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앞서서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외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부 검토를 통해서 사건을 처분하기로 결정을 한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결론을 내놓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된다면 네. 사실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 더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2심 재판부가 2010년 10월 28일 녹취록을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한 녹취록입니다. 이 녹취록에 비춰보면 김건희 여사가 매도 매수 과정을 사후 확인하거나 증권사 직원이 사후 보고하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즉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서 증권사 직원에게 투자를 일임해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투자를 일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고 항소심 재판부는 권오수 전 회장이 김건희 여사의 일부 계좌를 받아서 투자를 일임 받아왔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의 입장에서도 답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유사한 지위에 있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일부 피의자의 경우에는 참고인들이 적극적인 진술을 해주지 못하면 기소를 하지 못합니다. 네. 이는 그 피의자가 일정한 외압을 행사해서가 아니라 참고인들이 어떠한 사정에 기해서건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진술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10년이 더 지난 사건으로서 수사에 한계가 있고 참고인들이 유의미한 진술을 해주지 않는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가 어렵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권오수 전 회장뿐만 아니라 전주 손모 씨, 검찰도 다 상고를 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서 이들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번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함을 전제로 설명드리자면 또다시 문제가 불거질 것 같습니다. 재판과 달리 검사의 처분은
확정력이 없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증거가 다시 발견될 경우에는 재차 수사가 가능하고 특히 검찰이 이 사건에서 상고를 했는데 시세 조정, 포괄일제, 공모 공동전범 전반에 대해서 다투었습니다. 시세 조정 전반에 걸쳐서 유죄가 더 추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포괄일체, 일자 시기의 범행도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공모 공동전범 법리, 즉 단순히 방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서 손씨도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네. 이 취지에 비춰본다면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도 단순 방조를 넘어서서 공모 공동정범이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검찰의 처분 결과가 이르면은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수시 논술 전형에서 시험 전에 일부 문항이 이제 유출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대학 측이 자신들의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면서 문제를 유출한 수험생을 고발을 했어요. 어떤 혐의인가요? 이 사건 연세대가 지난 10월 12일에 수시 논술 전형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시험 시작이 오후 2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여 전에 문제지가 배부됩니다. 이 배부된 문제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는데 문제는 시험 시작 전에 이 수시 문제 중에 단답형 1번이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그 외에도 시험이 끝난 이후에 자연계 논술 시험 시험지 전체와 인문계 논술 시험 연습지를 찍은 사진도 올라옵니다. 이 시험지와 연습지도 어떤 형태로든 유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상황이 이와 같이 논란이 더 커지는 상황에 이르자 결국 연세대가 경찰에 수험생들을 업무 방해죄로 고발했는데 먼저 지난 15일에 고발을 감행했습니다. 네. 신원이 특정된 인문계열, 자연계열 유출자 1명씩 그리고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총 6명을 고발했는데 문제지와 답안지 필기 내용을 토대로 유출자 2명의 신원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지와 답안지를 사후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을 한다고 해서 이 자체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만약 일부 시험 문제와 답안지가 사전에 유출됐다면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이 사실상 명백합니다. 그렇지만 시험 이후에 시험지가 유출된 것 자체는 입학 사정 업무에 일부 지장은 줄지언정 상당히 그 지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법적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사정을 감안해서인지 연세대가 15일에 이어서 16일에도 추가 고발을 감행하는데 이 시험 유출 과정에서 공정성을 위태롭게 한 사정이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해 달라는 방침이었습니다. 아마 그 취지가 이 시험지 유출 논란 사건과 관련해서 실제 시험이 시작되기 이전에 유출된 시험 문제 내지는 답안지가 있었는지 이 사정에 실제 시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온라인 커뮤니티 전반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연세대 입장에서는 경찰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추가 고발을 감행한 것 같습니다. 네. 대학 측이 어쨌든 지금 먼저 고발을 시작한 건데 사실 시험지를 먼저 배포한 것도 대학이고요. 시험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것도 대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연세대는 사전에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시험의 공정성에 지장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시험지가 먼저 배포된 것 자체로 시험지가 배포되면 파문이 있는지 매수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들이 먼저 시험 문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부여했다는 그 결과 측면에서 보면 시험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평소에 휴대전화 촬영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에 비춰보면 이와 같이 시험지나 답안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자 지금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학교를 상대로 그 시험을 무효로 하는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해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수험생과 학부모들 일부가 10월 21일에 소를 제기하고 일단 10월 28일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자연계열 응시자들과 학부모 50명가량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사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수시 전형은 정시 모집 이전에 먼저 수험생을 선발하는 과정으로서 전형을 실시하고 한 달 이내에 통상 그 수험생을 선발하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 가처분 신청이 법적 다툼이 심한 만큼 한 달 이내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한 달이 경과해서 이미 수험생을 선발하게 되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직접 문제를 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본안 판단에서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가처분과 본안 판단 승소를 위해서는 수험생 측이 좀 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수험생들은 재시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특히나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도 없는 상태고 내신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논술에 이제 학생들이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치러지는 논술 시험이 공정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이 수시 모집은 학생부, 논술, 특기자 전형 등으로 나뉘는데 네. 이 논술 전형도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쓰는 시험이 아니라 수능 시험처럼 문제를 내고 답을 맞추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험인데 사실 그동안 이 수시 모집 전형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전체 대학에 걸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 답안지, 남의 답안지도 쉽게 보이고 수능만큼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본인 확인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끝나고도 시험을 계속 치르는데 제재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사실 수시 모집 전형 과정에서도 전형료를 적지 않게 받습니다. 네. 이 전형료를 적지 않게 받는 대학이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문제이고 수시 모집도 대학 입학 수험생을 선발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물론 수시 모집이 대학별 고사에 해당하긴 합니다만 감독관 교육이나 소지품 검사 등 일체 관리 감독은 수능에 준해서 국가가 직접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태가 좀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진 않은데 손해배상 같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재시험 가능성이나 이 재시험과 관련된 본안소송 승소 가능성도 점쳐집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본안소송 승소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손해배상은 재시험을 치르게 해주는 조치는 아닙니다만 네. 정신적 손해, 위자료를 배상해주는 절차인데 실제로 지난 2020년에는 수학 능력 시험 당시에 종료 시간 3분 전에 벨이 울림으로써 수험생들이 시간을 일부 손실받게 되는 손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때 각 수험생들에게 2심 재판부가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여러 정황상 적어도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요 사건, 사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 17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오늘 오전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잇따른 금융사고와 가계부채 대응을 놓고 빚어진 이복현 원장의 월권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을 주도하는 한국석유공사도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특히 석유 존재 여부와 시추 가능성 등 사업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위험을 인식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MBC PD수첩에 내려진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의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이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며 1,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의 문자 대화를 공개한 데 이어 추가 폭로를 예고하며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여론조작 의혹도 제기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시 정치 신인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공개한 명태균 씨가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김 여사가 오빠를 용서해달라고 대신 사과하는 내용을 넘어 2,000장 가까운 대화가 있다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주장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200장, 그 사회적 파장이 만만찮을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뉴스토마토 매체를 통해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 결과가 당시 홍준표 후보보다 더 잘 나오게 지시했다는 취지의 명시 녹취록까지 공개된 상황.
연이은 명태균발 리스크에 여당은 적잖은 당혹감에 휩싸인 분위기입니다. 특히 친한계에선 대통령실의 해명마저 석연치 않은데 명 씨의 폭로가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 참담하단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 식의 해명이 과연 먹힐까,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원외 인사를 중심으로 한 당내 특위도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친한계와 궤를 같이 했는데 당 차원에선 명태균 리스크의 하나로 꼽히는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당무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친윤계는 대통령실 해명에 힘을 실으며 명 씨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동조해선 안 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태균 씨라는 분을 결국 우리 국정감사장에 세운다 하더라도 의혹 부풀리기밖에 되지 않을 거다.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알맹이는 없어요. 의혹이에요 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명 씨를 허무맹랑한 헛소리나 하는 선거 브로커라며 깎아내렸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측과 접촉할 당시는 정치 신인으로 정치판의 생리를 몰랐던 만큼 국민과 당원이 양해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잘못된 여론조작기관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명태균 씨 의혹을 고리로 또다시 친윤계와 친한계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가운데 일각에선 다음 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면담의 실제 성사 여부 그리고 그 성과를 기대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야당은 상설특검에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도 본격 절차에 착수했는데 여당에선 야당이 다수당이 되자 말을 바꿨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다음 달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된 건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친오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모두 33명입니다. 야당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당연히 그러면 증인 채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야당의 본연의 기능이고 더 나아가서 입법부의 본연의 기능이죠. 여당이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고성과 설전이 오갔고 여당 의원들은 끝내 회의장을 나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등 여당이 요구한 증인 참고인은 명단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명단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증인 명단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요청한 명단만 다 있고요. 야당은 또 대통령이나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상정의 소위로 넘겼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3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으로 야당이 원하는 인사를 세우기 위해 본격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앞으로 잘하겠다. 지금부터는 김건희 여사 더 이상 사고치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거 상설특검법과 관련 규칙을 만들 당시와는 말이 달라졌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이 소수였을 때는 합의 추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여당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한다고 하면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그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점진적 개혁이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지금은 다수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입장 바뀌었다고 갑자기 야당이 의혹제기하고 야당이 특검을 고르겠다? 이런 상설특검은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규정이고요. 10년 전 상설특검법 제정 이래 실제 가동이 된 유일한 사례는 2020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검입니다. 당시는 여야 합의로 추천이 이뤄졌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4개월 동안 추천을 미루며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11.6 재보궐선거 결과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전남 영광 곡성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보수 진영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던 부산 금정구에서는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민주당 후보보다 22%포인트 앞선 61.03%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인천 강화군수로는 50.97%로 과반을 득표한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뽑혔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치열한 3파전을 펼친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3만 1,700여 표 가운데 12,900여 표, 41.09%를 얻어 1위에 올랐습니다. 전남 곡성군수로는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를 누르고 당선증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전체 투표율은 저조했지만 서울 교육감을 뺀 기초단체장 선거만 한정해서 보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못지않은 열기를 보였습니다. 여야 각 당 대표들이 선거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며 총력전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모두 포함한 이번 재보선 투표율은 24.62%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만 놓고 보면 투표율은 53.9%로 50%대를 넘겼습니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물론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전국 평균 투표율도 웃도는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 영광군이 70.1%, 곡성군 64.6%로 선거 열기가 뜨거웠고 보수 강세 지역인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도 각각 58.3%, 47.2%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영광군은 지난 총선 못지않은 높은 투표율을 보였는데 선거 기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팽팽한 3파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다 여야 당대표들이 직접 선거전에 뛰어들며 판을 키운 것도 한몫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2차 정권 심판으로 규정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막판까지 야권 호남대전의 한 축인 영광 유세에 집중했고 저희가 이렇게 사실은 매우 이례적으로 영광 군수 선거에 지금 사흘째 계속 이곳에 오게 됐는데 대한야당을 내세우며 민주당의 아성에 도전장을 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진보당 김재현 대표도 각각 호남 월세살이와 주민 봉사활동을 무기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제 과거와 같은 투표 행태 변해야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지 번호만 보고 찍는 투표 이제 끝나야 합니다. 돈보다 땀의 힘을 믿어주신 우리 영광 군민들의 힘으로 낡은 정치를 청산해 주십시오.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번 재보선 최대 승부처로 꼽힌 부산 금정구만 6차례 방문하면서 강세 지역 수성에 각별히 공을 들였습니다. 제가 6번째 왔나요? 제가 한 3번 이후부터는 세는 걸 포기했습니다. 저의 금정에 대한 마음은 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력을 쏟아부었던 만큼 각 당 대표들이 선거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힘든 선거였지만 한동훈, 이재명 대표는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치명상은 피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11.6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에 관련해 낼 입장은 없다면서도 텃밭이 위기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켜낸 것은 잘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 시기와 방식도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부터 당과 여러 수단을 통해 소통할 예정이라며 오늘이나 내일쯤 면담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개인택시조합은 5만 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 개인택시 기사 대부분이 소속된 직능단체입니다. 올해 초 YTN은 이 조합의 이사장 등이 조합 내 자리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경찰이 조합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웅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파란색 상자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간 수사관들이
잠시 뒤 압수품을 챙겨 나옵니다. 경찰이 조합 내 자리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 개인택시조합 차모 이사장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개인택시조합은 5만 명에 달하는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 대부분이 소속된 직능단체입니다. 한 달에 1인당 2만 원인 조합비만 따져도 1년에 1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조직입니다. 앞서 YTN은 연임에 성공한 차 이사장 등이 조합 내 이사와 감사 등 자리를 대가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조합에 속한 기사들은 좋은 자리를 준다는 차 이사장 측근의 꼬드김에 넘어가 금품을 건넸다 돌려받거나 돈만 뜯기고 약속한 자리도 받지 못했다며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1,000만 원에 감사를 가라고 얘기 듣고 지금 자리 못 받아 난리들이야. 부대표는 다 억대짜리. 나도 못 가. 돌려주세요. 그냥 마음 비우겠어요. 그래. 알았어. 돌려주세요. 통장으로 연결됩니다. 부치기도 그러니까 내일 토요일에도 시간에 한번 와 만나서 부치고 가지고 가. 그냥 붙여주세요. 아이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 같은 비리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여온 경찰은 보도 8개월 만에 조합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경찰은 자리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합의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차 이사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가수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했던 팬이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시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제시는 폭행 가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라며 경찰이 가해자를 빨리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늦은 밤 가수 제시 씨가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로 들어섭니다. 지난달 29일 자신의 팬이 다른 사람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방관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겁니다. 일단 때린 사람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요. 벌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있는 대로 오늘 얘기 다 말씀하고 나오겠습니다. 제시는 폭행 가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 당일 가해자를 처음 보신 게 맞아요. 사건 나서 저희가 다시 또 좀 설명을 드리던지. 가해자들이랑 어땠어요? 경찰은 제시를 상대로 폭행 가해자와의 관계와 사건의 전후 상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갱단의 일원이라는 의혹도 퍼져나가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신원을 파악한 뒤 가해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밤하늘로 시커먼 연기 기둥이 치솟아 오릅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식당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당국은 인근 건물로 불이 번질 것을 우려해 담당 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3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엔 서울 동소문동에 있는 지하 1층 라이브 카페에서 불이 나 손님 등 17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게 안 모니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서울 주택가 한복판 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몰래 가짜 담배를 만들어 온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짜 간판까지 내걸었는데 환풍기에서 나오는 수상한 냄새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름한 공장 안으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곳곳에 갈색 담뱃잎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포장도 안 된 담배 개비도 여기저기 널렸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몰래 가짜 담배를 만들어 온 중국인 A씨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초등학교가 코앞인 서울 대림동 일대에 공장 2곳을 세웠고 불법 재료자들을 고용했습니다. 속옷 재단을 한다는 위장 간판까지 내건 것으로 짐작되지만 결국 환풍기가 검거의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소리도 들어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또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저희가 좀 잠복을 한 2주간 했습니다. 또 환풍기에서 이제 저희가 좀 냄새를 맡아보니까 계속 냄새가 많이 꾸준하게 올라오는 냄새를 맡았거든요. 경찰은 이들이 1년여 동안 100만 개비, 14만 원어치를 팔아치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분도 유해성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널리 팔리는 담배로 둔갑돼
광범위하게 유통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할 때는 A씨 등 중국인 8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총책 등 윗선과 유통책을 쫓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접경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북한 포병 10,000명이 훈련 중이다. 북한이 러시아군을 위해 대규모 병력을 보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겨냥한 특수부대까지 꾸렸다는 소식이 연일 외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3국 파병이 확실할 경우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에서 모두 대사를 지냈던 박노벽 전 대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군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서 병력을 투입했다는 보도가 우크라이나 발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정보기관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 소식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우선 뭐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문제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관련 정보기관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신들의 이제 국회를 통해서 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천 명의 이제 북한군 인력이 러시아의 그 극동 지역에서 훈련 중이고, 우크라이나 측에 따르면 올해 말에 전선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예. 두 가지 이제 근거가 있는 거죠. 하나는 지난 6월에 이제 러북 간에 군사 동맹에 준하는 그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약에 따라서 한쪽에 이제 무력 침공받으면은 뭐 군사라든가 지원을 한다는 근거를 자기들이 마련해 놨고,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지금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전사자나 사상자가 거의 이제 50만에 가까우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동원의 이제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이제 찾고 있는 상황, 이런 정황에 따라서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를 중심으로 3,000명으로 구성된 특수부대를 조직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자, 이번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1만 명까지 언급하면서 지금 의회에서 네.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네. 신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역시 여기도 이제 좀 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에 이제 많은 이제 북한 노동자라든가 북한인 수천 명, 여러 명이 이제 도착한 거는 확인된 것 같아요. 특히 예. 블라디보스토크 북쪽에 이제 우스리스크 지역에 군 기지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로 이제 일부가 투입된 거 아니냐 하는 얘기고, 숫자는 글쎄요 10,000명까지 될지 그거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러시아 군에 어디에 배치할지라든가 언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스템에 통합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푸틴 대통령한테 뭐 완전한 전쟁 관련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이제 무기 지원을 넘어서 이제 인력 지원까지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10,000명이 될지 이는 규모에도 문제지만 어떤 형식의 이제 이게 영향을 서로 간에 이제 주고받을지 이거에 대한 이제 초점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우리 국정원도 사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우크라이나 당국과 함께 확인 절차에 들어갔는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외교적으로는 어떤 파장이 예상됩니까? 네, 우선은 지금 뭐 한미일 외교 차관 차원에서 일단 사실일지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아마 뭐 이런 외교 협력을 이제 강화하고 이제 경고 내지는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네. 앞으로 뭐 유엔 안보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국제사회의 대응이 필요할 거고, 또 심지어는 이제 나토 차원에서도
어떤 고려라든가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내부적인 그런 복잡한 그 새로운 차원의 문제로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 측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나올지 한번 더 확인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러시아 쪽 말씀을 하셨으니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 외무부는 부인하지도 긍정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러시아는 일단은 자기들이 이제 라브로프 장관이 이제 북한 핵 문제는 러시아로서는 정절된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로서는 이제 북한으로부터 지원받는 문제에 대한 제약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러시아가 이제 안보리 이사국이라든가 NPT 그 주도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안보리 그 제재 결의에 정면 위배되는 것을 함으로써 오는 이제 국제적인 위상 이런 게 이제 힘이 추락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단순하게 그냥 전선에서 인력을 받아서 지금 승리로 이끌어 보겠다 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의 앞으로의 그런 국제사회에서의 그런 자기들이 이제 영향력을 가진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국제사회에서의 그런 고립된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자신들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예. 자,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러시아도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위기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에 북한 참전론을 유독 널리 알리려고 지금 힘주는 듯한 느낌인데요.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범죄자 연합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악의 축을 부각해서 서방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목표가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전혀 무관하다고는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9월에 뉴욕의 그 유엔 총회 참석한 길에 이제 미국을 가서 그 금년에 이제 이런 승리 계획을 이제 일종의 이제 종전을 내년에는 좀 종전을 하면서 전후 어떻게 안보를 이끌어갈 건가는 승리 계획이라는 거를 전달을 했어요. 이제 이 계획에 따르면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나토에 가입시키 안전 보장을 좀 확고히 하고 뭐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이라든가 이게 이런 것을 해제시키려고는 했는데 뭐 일부는 뭐 무기 지원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이제 전폭적인 반응이 없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북한군 투입 문제가 앞으로 이제 더 제3국의 군대가 이제 지원이 된다 할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그런 승리 계획이든 전線전체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의 한 달간의 이런 북한군의 움직임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북한은 최근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하기도 했고 또 마침 오늘 그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참 이 같은 행동의 배경에 최근에 이런 파병을 비롯해서 러시아와의 밀착이 그 배경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러북 관계를 통해서 북한으로서는 그 남북 관계, 남북 교류를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이점을 상쇄하고 더 남을 정도로 이런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상당히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러북 간의 관계를 통해서 다 얻을 수 있느냐? 뭐 러시아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라든가 전쟁의 앞으로의 상황, 국제사회 대응에 따라서 이런 것이 돌파구가 꼭 된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 자,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강화되는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요. 자, 네. 이런 지금 변화가 한반도 방위 태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한반도에서는 지금 안보상에 어느 정도 균형을 가지고 지금 이루어왔는데 이게 불균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북한군이 그동안 한국전 이후에 이제 실전 경험이 없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전에 정말 직접 투입이 된다면 전쟁 연습하는 그런 실전 연습도 되고 또 자기들이 제공한 미사일 이런 성능 확인도 하면서 재래식 전력 강화를 위한 러시아의 그런
지원 이런 것까지 이제 있게 된다면 상당히 그 안보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런 국방이나 외교 안보 역량을 다각도로 좀 보면서 역량을 좀 발휘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한반도 정세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박노벽 전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르면 오늘 사건을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내부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를 최종 점검한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어제 열린 검찰 내부 회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최종 처분을 앞두고 이른바 내부 레드팀 회의를 4시간가량 진행했습니다. 도이치 사건을 둘러싼 의구심이 많은 만큼 법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종 점검 회의를 한 건데요. 레드팀은 조직 내에서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맡은 팀을 가리킵니다. 수사 결과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차장검사 4명과 선임 부장검사, 평검사 등 10여 명이 참석해서 수사팀 논리의 허점이나 의문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처분은 그렇다면 언제쯤 또 어떻게 내려질까요? 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사건을 마무리한 뒤 내일로 예정된 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설명하겠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팀은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를 불기소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레드팀 회의를 거친 이후에도 이 같은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건의 쟁점 또 향후 불거질 논란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관건은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느냐였습니다.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주 손모 씨가 2심에서 방조 혐의 유죄가 인정되면서 마찬가지로 전주였던 김 여사에 대한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손 씨가 주가 조작 주포와 직접 소통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김 여사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김 여사가 당시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명품 가방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처분에 대한 비판과 함께 특검 공세 등 정치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쉽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와 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내년 시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공급이 늘면서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달 하순부터 배추와 무 출하량이 늘고 다음 달부터는 가을 배추가 본격 출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기상 악화 등으로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 계약 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해 출하량을 조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난폭운행과 법규 위반 등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끊이질 않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추진된 오토바이 번호판 개선 작업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해결책으로 거론됐던 전면 번호판은 일단 포기하고 대신 후면 번호판의 식별력을 키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차 사이나 갓길을 이리저리 내달리고 신호를 무시한 채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오토바이들. 자기네들은 지나갈 수 있어서 휙 지나가는데 우리는 엄청 놀래거든요. 신호도 안 지키고 다니는 그런 오토바이도 많고 특히 젊은 애들 택배 기사들 보니
오토바이가 유발하는 교통 문제는 날로 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2018년 이후 4년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륜차 등록 대수는 연평균 0.1%씩 줄었지만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1.3%, 사상자 수 2.8%, 법규 위반 건수는 무려 9.2%씩 늘었습니다. 오토바이 불법 운행의 효과적인 단속과 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오랜 검토가 일단락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자동차 같은 단속을 위해 검토된 전면 번호판. 하지만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방안은 시행이 어렵게 된 모습입니다. 안전성과 실효성 등 몇 가지 녹록치 않은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전면에 번호판 거치대 부착이 쉽지 않은 데다 사고 시 번호판이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무엇보다 번호판을 단다 해도 현재 교통단속 카메라로는 인식이 안 된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번호판이 아닌 상징적 의미의 전면 스티커 부착으로 대체하고 대신 후면 번호판의 식별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몇 가지 후보를 놓고 검토한 결과 현재 115mm인 번호판 높이를 150으로 늘리고 전국 단위 번호 체계로 단순화하며 글자 크기를 굵고 크게 키우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후면 촬영이 가능한 후방 단속 카메라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네,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골목길이나 건널목 이런 곳에 후면 단속 카메라를 집중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해야 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후면 번호판 개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2월에 공포, 내후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오토바이 교통 문화가 얼마나 개선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자동차 가속 페달과 정지 페달을 헷갈려내는 페달 오조작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오조작으로 결론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사고의 40%는 고령자가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갑자기 속도를 내며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버립니다. 차를 빼는가 싶더니 지하 주차장으로 돌진하고 주차하려다 속도를 내 앞차를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모두 가속 페달을 정지 페달로 착각해낸 사고로 주차나 출차 중 빈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위 사례들의 운전자는 모두 70대였는데 실제로 이런 페달 오조작 사고에서 고령자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페달 오조작 사고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평균 2,000건 정도인데 61살 이상 비중이 40%에 달합니다. 70살 이상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6%에도 못 미쳤지만 사고 비중은 14%가 훌쩍 넘습니다. 고령자일수록 고령자에 따라서 그런 반응이 조금 느린 부분 때문에 운전 경쟁이 상당히 높더라도 대처가 조금 느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상자 14명을 낸 시청역 사고나 행인 2명을 숨지게 한 부산 해운대 사고처럼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연구소는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면 관련 사고를 60% 넘게 줄일 수 있다며 보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장치가 장착돼 나오는 차종은 하나뿐이지만 일본은 신형 차량의 90%에 달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내가 다 쓰고 가련다.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노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노년층에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신노년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실태조사는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갤럽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65세 이상 노인 1,07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노인 재산과 소득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노인 가구 소득은 3년 전보다 15% 가까이 늘었고요.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도 최근 3년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한 노인도 늘어서 현재 일하고 있다는 노인이 39%, 10명 중 4명이나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재산이 늘고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노인도 많아지면서 상속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졌는데요.
재산 상속 방식에 관한 질문에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서 쓰겠다는 응답이 24.2%로 두 번째를 차지했는데 3년 전보다 6.8%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 재산을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응답은 소폭 줄었고 장남에게 더 주겠다는 비율은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습니다. 재산을 상속하기보다는 본인들이 더 사용하고 대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가치관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눈여겨볼 점 또 하나는 혼자 사는 노인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3년 전보다 13%포인트나 증가해서 현재 노인 3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독거노인은 가족이 함께 사는 가구보다 건강 문제나 우울감,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비 부모의 은퇴와 함께 찾아온 신노년층, 달라진 현실에 맞춰서 사회보장제도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스웨덴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작가는 주목받기보다는 조용하게 글을 쓰면서 수상의 의미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한강 작가는 노벨상 발표 직후 한국을 찾은 스웨덴 공영방송 SVT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스웨덴의 공영 언론과 공식 인터뷰를 하는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작가는 먼저 아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갑작스럽고 놀라운 수상을 축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I celebrated with my son with chamomile tea, and yeah, I'd like to celebrate. 그러면서도 지금은 주목받기보다는 조용하게 수상의 의미를 생각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식 회견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다며 세계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아버지께 말잔치를 열지는 말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re are many troubles in the world, and yeah, maybe we should be more calm. And that was my thought, and I told him not to have a banquet. 이어 전쟁 등으로 인한 살인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 인류가 오랜 배움을 통해 얻은 분명한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온라인 무크지를 통해서도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외할머니와의 추억을 담은 수필을 우리 독자들에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강 소설에 대한 관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엿새 만에 종이책 기준으로 판매량 100만 부를 넘었고 전자책도 최소 7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독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소설은 소년이 온다였고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가 뒤를 이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네, 그룹 BTS의 제이홉이 오늘 오전 18개월 동안의 군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합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분들 작별 인사라고 하면 섭섭합니다. 작별 아니에요. 지난해 4월 멤버들과의 사진을 끝으로 조용히 군복무를 시작했던 BTS 제이홉. SNS와 위버스를 통해 꾸준히 근황을 전해오다가 추석 연휴 이례적으로 긴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군 생활을 돌이켜보니 뿌듯하고 떳떳하다며 마음속에 비둘기가 요동친다는 말로 임박한 전역에 대한 설렘을 내비쳤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 제이홉은 오늘 18개월 동안의 군복무를 마치고 아미 곁으로 돌아옵니다. 소속사 측은 다수 장병이 함께하는 날인 만큼 팬들에게 부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제대 현장의 빈자리는 먼저 제대한 맏형 진이 채울 가능성이 큽니다. 두 사람은 앞서 위버스를 통해 저녁날 만남과 관련해 농담도 나눴고 나아가 자체 콘텐츠를 통한 반가운 투샷도 예고했습니다. 전역하자마자 납치를 해서 내 촬영 장소로 끌고 가는 거지. 납치했다고 후배 진짜 화내면 어떡하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 그래도 아미분들은 널 납치하는 걸 원하실 거야. 내가 각종 예능 출연과 파리올림픽 성화 봉송 등 활발한 공개 활동으로 멤버들의 군백기를 채워온 진.
두 번째 예비역이 된 제이홉도 합류하면서 어떤 활동을 펼칠지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 6월 나머지 멤버 5명까지 제대하며 성사될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일 한국의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며 방위비 재협상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로 4만 명이라고 부풀려 말하던 주한미군 규모를 이번엔 4만 2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주한미군은 2만 8,500명입니다. South Korea, we have 42,000 soldiers there. They don't pay. I made them pay. Everyone raised hell. 트럼프는 바이든과의 협상으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내지 않게 됐다며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당선될 경우 재협상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Biden took the deal and he said they don't pay anymore. Not since the Korea, and they're a rich country. No, we have to start. We cannot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트럼프는 하루 전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에서는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백악관에 있었다면 방위비를 훨씬 더 받아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트럼프 주장과 달리 한국의 분담금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더 늘어났고 최근 마무리한 협상으로 2026년부터는 1조 5천억 원 수준까지 인상됐습니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주미 대사는 트럼프 당선 시 방위비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수준을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시험관 시술의 아버지라며 여성 유권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은 낙태 금지로 위험에 놓인 여성들이라고 강조했는데 선거가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부동층 표심을 노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병합주 조지아주에서 여성 유권자들과 만난 트럼프 전 대통령. 한 여성이 체외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I'm the father of IVF. And we really are the party for IVF. We want fertilization and it's all the way. And the Democrats tried to attack us on it. And we're out there on IVF even more than them. So we're totally in favor of it. 일부 주에서는 낙태 금지법이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하기도 하면서 공화당이 반대해왔던 IVF, 시험관 시술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성과 부동층 표심에 올인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여성, 특히 낙태권 이슈에서 주도권을 잡아왔던 해리스 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022년 낙태권을 보장했던 로데 웨이드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폐기된 것은 재임 당시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I found it to be quite bizarre. Actually, he called himself the father of IVF. And if what he meant is taking responsibility, well, then yeah, he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fact that 1 in 3 women in America lives in a Trump abortion ban state. 최근 고령 리스크를 부각하며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이 여성과 가족 모두에게 해롭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좌클릭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대마초 합법화, 지방세금 공제 한도 제한 철폐 등을 공약하며 이민과 경제외의 이슈에서 유연한 태도로 전환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승패의 열쇠를 쥔 펜실베이니아 등 러스트벨트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셰일가스 추출에 쓰는 수압하수법인 프래킹 금지나 친환경 차량 생산 의무화 정책을 지지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경합주에서 오차 범인의 접전이 이어지면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선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에게 쏠려 있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들 부동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레바논 남부를 향한 이스라엘군의 강도 높은 공습이 이어지면서 또 2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악의 재앙을 맞은 가자지구 북부에는 어렵게 인도주의 지원 트럭이 들어갔지만 이스라엘군의 폭격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여 차례의 공습이 이어진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 시청사가 폭격을 당하면서 시장 등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도시 카나에서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15명이 사망했습니다. دمار مخيف جدا لحد هلا في ناس مفقودة بعد أخذ الأنقاض. 아랍연맹은 민간인을 겨냥한 무차별적인 공격이라며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에도 헤즈볼라의 무기 시설을 겨냥한 것이라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잠시 멈췄던 베이루트를 향한 공습도 재개된 가운데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휴전 협상을 하더라도 공격을 멈추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חזרת התושבים בתנאים מסוימים, משא ומתן אנחנו ננהל תחת אש. זה אמרתי ביום הראשון, אמרתי את זה בעזה, אמרתי כאן, זה הכלי שלנו. 미국이 이스라엘의 무기 지원 중단이라는 카드까지 꺼내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가자 지구엔 오랜만에 지원품을 실은 트럭이 이스라엘의 검문을 통과해 들어갔습니다. The problem is with the logistics to make sure it goes to the people who need it and not to the hands of the Hamas.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재앙은 자신들이 아닌 무장 세력 하마스의 탓이라는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잔혹 행위를 멈추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마스를 뿌리 뽑겠다며 가자 북부 난민촌을 향한 폭격을 일주일 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오는 27일 일본 중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경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민당이 압승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여야 후보 1,300여 명이 중의원 465석을 놓고 열띤 총선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선거 전날인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막도 오르면서 선거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基礎直下型地震が来たら大変なことになる。しかも力による現状変更ダメだ。 최대 화두는 기시다 전 내각과 집권 자민당을 벼랑으로 몬 정치 비자금과 경제 문제입니다. 政治資金収支報告書への不記載の問題については、まず問題を指摘された議員一人一人と改めて向き合い、反省を求め、ルールを守る倫理観の確立に全力を挙げます。 최대 야당인 입헌 민주당은 자민당의 정치 비자금을 집중 공략하고 나섰습니다. 裏がね隠し解散ですから隠しちゃいけないんです。裏で支えるそういう政治もう裏自民党政治に決別しようじゃありませんか皆さん。 당내 기반이 약한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민당은 2012년 이후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는 절대 안정 다수 의석 261석 이상을 차지해왔습니다. 문제는 낮은 지지율입니다. NHK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3년 전 기시다 내각 출범 때보다 5%포인트 낮은 44%, 교도통신조사에서는 8%포인트 이상 떨어진 42%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상 입장 변화와 비자금 연루 의원에 대한 공천 방침 번복 등 오락가락한 행보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취임 후 최단기간 중의원을 해산하며 총선을 치르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압승을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이 오늘 떠오릅니다. 밤 8시 26분에 가장 크고 밝은 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오늘 밤 올해 가장 크고 밝은 보름달이 뜹니다. 독도에서 오후 5시 18분, 충남 태안에서 5시 42분에 달이 떠오르고 전국 각지에서 다음 날 아침 7시 넘어서까지 달을 볼 수 있습니다. 달이 가장 밝고 둥근 시각은 밤 8시 26분입니다. 지난 2월 정월대 보름에 뜬 올해 가장 작은 보름달에 비해서는 14% 더 크고 30% 더 밝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달 크기가 달라지는 건 달이 지구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돌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은 보름달이 떴던 정월 대보름에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40만 5,900km 정도였지만 오늘은 5만 km 가까이 줄어든 35만 7,400km로 좁혀집니다. 슈퍼문은 육안으로는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어 망원경을 이용하는 게 좋은데 국립과천과학관 등 다양한 곳에서 보름달 특별 관측회가 열립니다. 저녁에 행사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0월이고 해서 좀 쌀쌀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 안전, 특히 신발, 이렇게 불 들어온 신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방해가 되니까 그런 거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보름달은 올해 3번째 슈퍼문입니다.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운 근지점의 90% 이내에 있는 보름달 또는 금음달을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리차드 놀이라는 점성술사가 붙인 이름으로 천문학적 용어는 아닙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가 유럽연합의 빅테크 갑질 방지법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16일 심층 조사를 벌인 결과 X를 디지털 시장법 적용 대상인 게이트키퍼 기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재적 게이트키퍼로 분류했던 지난 5월 예비조사 결정을 사실상 번복한 겁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15일부로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그룹 NCT의 전 멤버 테일과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SM은 테일이 현재 형사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이는 계약 해지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더는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해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며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가 미국 우주기업 엑시엄 스페이스와 함께 디자인한 우주복이 공개됐습니다. CNN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달 착륙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3호 임무에 사용될 우주복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대부분 흰색인 우주복은 프라다의 상징인 빨간색 줄무늬와 함께 팔꿈치와 무릎에 회색 패치가 들어간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볼에 닿는 공기가 제법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6도로 평년 수준을 5도 이상 크게 웃돌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입고 벗기 편한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내륙 곳곳에 끼었던 안개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거쳐가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체로 청명한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다만 제주도는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고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기온이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전주의 한낮 기온 26도, 대구와 창원은 25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립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 중부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이후 휴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기 남부와 인천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업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